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손익기속시기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이를 해볼게요. 네. 자, 또 필요적 탑재사항이라고 조금 뽑아왔습니다. 필요적 탑재사항. 자, 필요적 탑재사항이 이제 자산의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시, 단기 할부 판매 시 법인세법상 손익기속시기 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용역의 제공, 도급이랑 자연공사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손익 인식 기준 중에 시험에 곧잘 등장하는 게 임대손익 관련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정리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정리를 조금 할 거냐. 자산의 할부 판매부터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할부 판매. 자, 법인세법에서 할부 판매를 장단기로 구분을 하죠. 그죠? 장단기 구분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할부 판매의 정의를 충족해야 되죠. 장기 할부 판매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시간에도 공부를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냐, 그리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장기. 아니다, 그럼 단기. 이렇게 귀속이 되는 거죠.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 기준이 원칙입니다. 인도 시점에 손익을 다 인식한다, 그 얘기죠. 입금으로. 그죠?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그때 손익으로 인식하는 매출액, 입금으로 인식하는 매출액은 명목가액 평가입니다. 장단기 불문하고 명목가액 평가예요. 다만 장기인 경우에는 특례가 있었어요. 장기인 경우에는 어떤 특례가 있었느냐. 장기인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그리고 명목가액 평가 대신에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법인세법은. 다시, 법인세법은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원칙은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지만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했는지, 혹은 현재가치평가를 해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오케이,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 있죠. 다만 회수기일 도래기준, 요거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신고 조정도 가능하죠. 그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는 게 있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 인도기준 말고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계상을 해도 인정이 되거든요. 법인세법도 회계기준을 수용을 해서 오케이, 그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을 하면 인정을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지만 상장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게 돼요. 어긋나는 게. 그래서 그러면 같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결산상 계상을 못 하니까 신고조정으로 인한 송금 산입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관계없이 중소기업은 모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허용하도록 했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기출이 되느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라는 게 등장한다. 세부담 최소화 과정.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면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인도 시점, 오늘 시점에 입금을 귀속시키는 것보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 돈 받기로 약정한 그 시점에 받기로 한 그 금액만큼만 입금으로 산입하는 게 훨씬 더 단기에 인식할 수 있는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 장기할부 판매, 우리 기출 시험 문제에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문제에 주어지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용역 매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용역 매출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건설계약 문제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건설계약. 도급과 분양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한번 나눠볼게요. 도급. 그리고 분양. 자, 많은 분들이 도급과 분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특히 수험생들 중에 이제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우리 도급과 분양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고 싶어. 건물을 지어가 팔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남한테 지어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 이런 게 도급이에요. 분양은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할 건데 나는 건설 시공 능력도 다 있어.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내 능력껏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올려가지고 그걸 하나씩 돈 받고 파는 거야. 이게 분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도급과 분양은 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세법에서는 도급과 분양 모두 구분 없이, 장단기 구분 없이 진행기준이 원칙입니다. 진행기준이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했어요. 과거에 아주 예전에는 단기인 경우에는 인도기준이 원칙이었는데 법인세법이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단기도 진행기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자, 단기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적용 가능해요. 인도기준 적용 가능해요. 됐죠? 그리고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도 허용을 해요. 이것도 취지는 아까 똑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중소기업인 경우에 단기 도급공사는 인도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세법이 그걸 수용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오케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그렇게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나 상장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세법에 세금의 영구적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단기 도급공사인 경우에 중소기업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관계없이 신고 조정에 의해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세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진행 기준으로 올해 얼마의 입금을 인식하고 내년에 얼마의 입금을 인식하고 진행 기준으로 입금을 인식하는 것보다 인도 기준, 즉 내년에 완성이 되니까 내년에 모든 입금을 다 인식하는 게 올해의 세부담은 줄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중소기업의 단기 도급공사인 경우에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해야 돼요.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양을 볼게요. 자, 분양도 똑같습니다. 단기, 장기. 장단기 불문하고 분양도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다만 특례가 있어요. 어떤 특례가 있느냐? 이 분양이 IFRS를 적용받는데 국제기준은 이 분양공사는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파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진행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도기준으로 합니다. 인도기준. 그 국제기준을 도입한 법인이래. 국제기준을 도입한 법인은 진행기준으로 처리 못하고 인도기준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세법도 오케이, 인정해준다. 국제기준 적용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오케이, 인정해준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도 할까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자, 회계와 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고요.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 있죠. 그래서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죠. 즉, 아직 이자 기속시기, 이족 기속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자를 지급받지는 못했지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미수이자라는 걸 계상하죠. 혹은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죠. 됐나요? 그럼 세법은 어떤데?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이자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이자 소득과 이자
비용에 대한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주의예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물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둘 중 빠른 날을 하지만 그렇게 독특한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에 따른다고. 그러면 아직 법인세법상에서는 실제로 지급을 안 받았으니까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인정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다만 기업에게 기준을 수용을 해서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단 이 미수이자 계산했을 때 미수이자, 이 이자 수익이 원천지수 대상이면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된다는 얘기는 현금주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회사가 만약에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법상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했으면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원천지수 대상이면 이 미수이자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얼마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액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귀속시기 도래하지 않았으면, 즉 현금주의에 의하지 않은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했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데 기업에게 기준으로 수용을 해서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해주면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수이자인 경우에 이 미수이자가 원천지수 대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원천지수 대상 이자 소득은 어떤 게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국외 이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천지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됐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소득. 임대손익도 장단기로 구분합니다. 근데 장단기 구분하는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임대료 지급기간.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느냐 이상이 아니에요. 자, 아까 이걸 빠뜨렸네요. 뭘 빠뜨렸느냐? 우리 아까 도급과 분양, 용역 매출인 경우에 장단기 구분할 때 있죠. 이 장단기의 구분은 건설기간이에요. 건설기간 1년 이상 여부예요. 1년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 이렇게 구분한다고. 다시 돌아와서 임대손익은 조금 다르다고. 임대손익은 좀 다른 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초과 여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를 주고 월세를 받기로 했어. 그럼 임대료 지급기간은 월세니까 매월이죠. 1년 초과하지 않죠. 단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장기는 어떤 경우인데 임대료 주는데 2년 동안 임대료를 주는데 그 2년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를 줄 때 한 번에 다 인식한다든지 혹은 마지막에 다 인식한다든지 이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됐죠? 자, 그럼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아니면 단기. 그럼 단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상 지급일. 계약상 지급일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에요. 장기는 발생주에 따라요. 발생주에 따른다. 오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죠? 이 소리가 조금 심해가지고. 자, 발생주에 따른다. 발생주에 따른다는 얘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경과한 기간분. 근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인 경우에 특례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경과한 기간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면 입금과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경과한 기간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얘기는 비슷한 용어로 얘기하면 발생주의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안개할 때 이렇게 안개하시면 돼요. 자, 법인세법상 임대손익의 귀속 시기는 장단기 구분을 해서 단기인 경우에는 계약상 지급일, 근데 특례로 발생주의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기는 무조건 발생주의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현금흐표가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한국채택국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결산상 수익 인식 방법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장기할부네. 인식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럼 장기인 경우에는 맞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죠? 결산상 수익 인식 방법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IFRS를 적용받는 법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경우죠. 중소기업. 그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유동화 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중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예약매출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각각 산입한다. 그죠? 예약매출이죠. 예약매출. 그죠? 됐죠? 예약매출은 인도 시점으로 할 수 있댔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도급공사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도급공사의 입금과 송금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자, 동그라미 4번. 인지세를 제외한 세금 중에서 신고납세 제도인 세금은 신고일, 부가가세 제도인 세금은 고지일을 귀속시기로 하되, 경쟁의 경우에는 고지일,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국세기본법이라는 데서 이걸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일단. 자, 동그라미 5번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 채권 또는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한다. 매출 채권과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팔아치운데 그때는 회계 기준을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소리죠. 회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중급 회계 영역에서 매출 채권의 팩토링, 어음의 할인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매각 거래인 경우에는 대변에 채권이 없어지고 차변에는 처분 손실을 계상했었죠. 차익 거래인 경우에는 대변에 단기 차익금을 계상하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을 계상했었죠. 세법도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매각 거래인지 차익 거래인지 실질 귀속을 따져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문제. 자, 2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소리를 골라라. 자,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한다. 맞는 소린 것 같거든요. 맞는 소린 거. 그런데 2012년에 우리나라에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무기명 주식도 허용이 되도록 됐어요. 그래서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기명 주식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맞아요. 기명인 경우에. 그런데 무기명 주식인 경우에는 실제 수입일을 귀속시키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소리가 돼요. 뽑아내기 좀 쉽지 않죠. 이런 게 좀 구석지고 어려운 부분이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자산을 위탁 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회계랑 세법이 귀속시기가 동일하다. 동그라미 3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 대가의 귀속 사업연도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현금주의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됐죠? 이 보기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이 보기가 틀린 보기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이렇게 등장했죠. 한다 이러면 강제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임의 조항. 저게 맞는 소리예요. 한다 하면 틀린 소리예요. 이게 오답 보기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동그라미 4번에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상각 방법에 따라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그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강제로 무조건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 맞는 말이다. 동그라미 5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로서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을 한다.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은
발생주의로 수입보험료를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소리를 골라라. 자,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을 한다. 그죠? 반복되네요, 보기가.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장기할부 판매는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라 했죠. 그런데 회수기일 도래기준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해준다 했죠. 거기서 중소기업은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때 그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허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 등에 의해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이 보기도 암기를 좀 하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가치 평가, 그죠? 명목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은 장단기 불문하고 원칙이었다. 다만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현재가치 평가 계상하면 인정해준다. 현재가치 평가를 계상했으면 상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죠? 그 표현을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상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 도급공사, 1년 미만의 단기 도급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조정도 할 수 있다 했죠. 중소기업인 경우.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보기. 5번은 좀 틀렸겠네요. 그죠? 보나마나.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 사채 발행 수수료와 사채 발행을 위해서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가액, 그 사채 발행가액과 사채 금액 합계액의 차액 있죠. 그죠? 공제한 금액.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죠? 그 차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상각 방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송금에 무조건 산입하죠. 왜? 사채 할인 발행 시 상각은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럼 강제 규정에 의한 그 상각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소리다. 자, 4번.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기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골라라. 자,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게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정의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을 한다. 보기 반복되죠. 아까 문제에서 봤던 보기랑 동일하죠. 동그라미 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에 대해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네. 미수이자. 그러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시 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때 세법상 이자소득의 기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기속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현금주의다. 그럼 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은 현금주의니까 차이가 발생하네. 그런데 세법이 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경우 오케이 인정을 해줄게. 즉 미수이자로 계상하면 오케이 인정해줄게. 다만 그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준다. 자, 원천징수 대상이죠. 그죠? 입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요. 자, 동그라미 4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 어떤 경우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에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만 돼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말이 틀렸네요. 됐죠? 동그라미 5번.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으로 입금과 송금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구석진 지역적인 멘트까지 대비해 가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모든 걸 다 준비해가 시험장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격하는데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죠? 수험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싶다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할 수는 없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이라도 해야 되거든. 남들이 하는 만큼 그만큼만 해도 보세요. 틀린 보기를 뽑아낼 수 있죠. 실전 시험장에 가시면 생판 처음 보는 멘트, 세법 조문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익숙한 걸 가지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그라미 5분 보기는. 됐죠? 자, 다음 문제 5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0기 각사노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동그라미 1번.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이득 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면 입금불사리 마이너스 유보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미지급 이자는 인정을 해줍니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원천이득 대상인 경우에는요, 상관없습니다. 미지급 이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동그라미 3번. 단기 중 파산한 B회사의 주식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0원이네요. 장부가액 1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감액해버렸대. 감액. 그러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죠. 이건 손익기속식이 그 다음 절 6절에 있는 자산부채 평가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유가증권인 경우에 그 B투자회사가 파산을 했어. 그러면 평가손실, 감액손실을 계상하려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가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파산 말고 부도 발생한 경우 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럴 때도 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B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다 됩니다.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가 특수관계가 없을 때만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때 특수관계의 여부는 소액주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고 얘기할 때는 1% 미만 보유주를 소액주주라는데 이 파트에서만 5% 이하 and 시드가액 10억 원 이하 이렇게 따져요. 됐죠? 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단기 중 파산한 B회사 주식 장부가액 100만 원을 단기에 감액손실로 계산하면 오케이.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비만 기록을 위해서 1,000원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1,000원만 송금불산입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처분했을 때 추인합니다. 됐죠? 동그라미 4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장기 매출 채권을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다. 잘했네요.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건물을 2020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임대를 하고 2년치 임대료 2,400만 원을 임대 만료일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여 단기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2년간 임대했네요.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귀속 시기를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임대손익도 장단기 구분했죠. 장단기의 구분 근거는 임대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이렇게 따졌죠. 그러면 2년간 임대했다. 요걸 가지고 장단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2년치 임대료 2,400만 원을 임대 만료일에 한 번에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장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기에. 그럼 장기인 경우에 임대손익은 발생주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안 했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00만 원 곱하기 발생주에 따라야 되니까 총 24개월치 중에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300만 원을 입금사리 유보해야 되겠네요. 5번이 틀린 소리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 중소기업이 아니랍니다. 제20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중소기업 아니고 20기 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일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결제일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세법은 그런 거 안 키우고 무조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손익을 귀속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회계에서는 이게 참 복잡죠. 매매일에 회계 처리를 하고 결제일에 회계 처리.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매매일과 결제일 차이에 며칠 발생 그 공백이 뜨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공정가치 변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금융자산 파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배우죠. 법인세법은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 조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신고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걸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는 그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죠. 중소기업만. 그럼 비중소기업은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소리다. 동그라미 3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2020년 12월 15일인 매출 할인 금액을 2021년 1월 15일에 지급한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은 21기가 아니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되니까 2020년도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됐죠? 동그라미 4번.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30만 원을 제20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송금을 한다. 미지급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미지급 이자는 원천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액 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표현이 틀린 얘기죠. 자, 마지막 보기. 자, 임대료 1,200만원. 임대 계약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그죠? 을 2020년 10월 1일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대. 봐봐. 우리는 임대 손익을 장단기로 구분할 때는 임대 기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지급 기간을 가지고 구분한다 했거든. 그럼 임대 기간이 2년이더라도 임대료 지급이 매월 발생하는 월세면 단기야. 단기. 그런데 봐봐. 임대 계약 기간 말고 임대료 지급 기간 선불로네. 그런데 일단 임대 계약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니까 요 선불로 받은 것도 1년 내에 받은 게 단기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단기. 됐죠? 자, 그 임대료를 제20기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은 300이 된다? 300이 된다? 아니죠. 단기 임대 소득의 귀속 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귀속이 되죠. 계약상 지급일은 10월 1일 선불로 받는 조건이었으니까 요날 1200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200이. 됐죠? 됐죠? 발생주의가 아니라. 됐죠? 됐습니다. 자, 7번. 자, 영리내구법인인 주식회사 A 중소기업이 아니랍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12기 4학년도 2020년 풀인데 할부 판매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자 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12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냐. 다만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괄호 1번에 제12기 사업연도 초에 원가 500만원짜리 상품을 750만원에 할부 판매를 하고 12기 사업연도 말부터 매 사업연도 말에 150만원씩 5년간 균등하게 회수하기로 했다네. 장기할부 판매네.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네.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네. 장기할부 판매죠. 다만 12기 사업연도 실제 회수된 할부금은 없고. 자, 괄호 2번에 주식회사 A는 단기 할부 매출에 대해서 12기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 처리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데 매출 채권 잡고요.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을 할부 매출로 잡고 차금을 달았네요. 그리고 매출원가 상품 재고 떨고요. 자, 12기 사업연도 말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을 하면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했네요. 잘했는데요? 잘했어. 그게 무슨 말인데? 장기할부 하면은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 명목가액 평가 원칙이라 했잖아. 근데 그 명목가액 평가 대신에 현재가치 평가를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댔죠. 현재가치 평가 계상해서 상각을 제대로 잘 하고 있네요.
오케이. 세무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됐죠? 됐습니다. 다음 문제. 자, 8번.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 이번엔 중소기업이랍니다. 중소기업의 제20기 사업년도 할부 판매 관련 자료이다. 할부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20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할부 판매인데 중소기업이라 나왔죠. 그죠?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 원칙인데, 장기인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 다만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하지 않고 인도기준으로 계상했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이 가능하죠.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파가면 절대 오류가 발생할 리가 없죠. 그죠?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자, 괄호 1번. 모든 할부 판매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할부 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을 했고, 거래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거래일은 제품 인도일이 2020년 11월 1일이고요. 판매 대금 1000만원, 할부 기간 10개월, 단기네요, 단기. 자, 20기에 대금 회수액은 200만원이래요. 거래일은 2020년 3월 1일 인도일이고 2000만원이고 20개월이래요. 이게 장기네요. 회금 회수액은 1000만원이고. 자, 20기 회사가 결산상 회계 처리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거래일에 대해서는 대금 회수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거래일은 회사가 200만원을 수익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거래일은 단기 할부 판매죠. 단기 할부 판매는 무조건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 원칙이니까 1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럼 1000만원과 차이, 입금 산입 800만원 유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거래 2 해볼게요. 거래 2. 자, 거래 2. 자, 거래 2에 대해서 회사는 인도일에 총 판매 대금 2천만원을 매출액으로 계산을 했다네요. 그럼 회사는 2천만원을 계산했다, 그 얘기죠. 인도 기준으로. 그죠? 그럼 세법상으로는 인도 기준이 원칙이니까 세무조정 없겠네? 다만, 괄호 3번에 보시면 20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했대. 중소기업이네. 장기 할부 판매네. 인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시켜야 되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 달의 말일로부터 매월 100만원이니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10개월치 1000만원이죠.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입금 불산입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겠죠. 얘랑 얘를 네팅을 하면 정답은 200 되나? 200. 동그라미 5번에 201 되겠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할 뿐이죠. 저걸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자, 문제 9번.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5기 2020년 건설도급공사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A의 건설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5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죠? 교량공사라는데 공사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도급공사네요. 총 도급금액은 3억 원이다. 지금은 5기입니다. 5기. 근데 4기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죠? 4기의 총 공사 예정원가는 1억 2,500. 비용으로 계산된 공사원가는 5천. 그럼 1억 2,500 분의 5천 하면 진행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 암산을 파악하면 40%가 진행률이겠네. 그럼 4기에 입금으로 인식한 공사 수익은, 그죠? 도급금액 3억 원 곱하기 40%니까 1억 2천을 입금으로 계상을 했겠네요. 세무조정 적정이 이루어졌다. 자, 괄호 3번. 제5기에 공사 진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기에 총 공사 예정원가는 1억 6천으로 공사 예정원가 바뀌었네요. 단기에 수익으로 계상된 공사 수익이 1억이 있답니다. 비용으로 계상된 공사원가는 8천이 있고요. 자, 이 금액에는 하자보수 충당금 1000만원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비용 200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네요. 세무조정 바로 할게요. 하자보수 충당금, 나중에 충당금 파트에서 할 건데, 법인세법은 충당부채 회계에서 말하는 충당부채의 정의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을 합니다.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얘기는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라고. 다만 충당부채는 지급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걸 충당부채라고 그래요. 충당부채. 자, 법인세법은 지급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이런 미확정 채무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미확정 채무에 해당되는 하자보수 충당금은 송금불산입돼요. 하자보수 충당금 1000만원 유보 이렇게. 자,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비용 200만원 있죠.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대요. 송금불산입됩니다. 그럼 세무조정 일단 벌써 2개 나왔습니다. 송금불산입 1000만원, 송금불산 200만원. 마지막 건설 현장 근로자 인건비. 그럼 세무 판관비로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5기에 총공사 예정원가는 1억 6천이랍니다. 1억 6천. 진행률 뽑아야죠. 진행률 뽑아낼 때 우리는 누적 진행률에 따라서 하죠. 누적 진행률이라는 얘기는 총공사 예정원가 분의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원가죠. 그럼 작년에 발생했던 공사원가 5천만 원도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올해 발생한 공사원가 얼마? 1억. 아니네. 8천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하자보수 충당금 빼야 되죠. 1000만 원. 그리고 송금불산일 때 관련 없는 비용 있죠. 200만 원 빼야 되죠. 그리고 판관비에 계상되어 있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 이것도 공사원가죠. 포함시켜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진행률을 뽑으면 80% 되더라고요. 80%. 그럼 공사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공사수익. 공사수익은 3억 원 곱하기 80%. 그럼 2억 4천이죠. 작년까지 인식했던 1억 2천 차감하면 단기 공사수익은 1억 2천이죠. 됐나요? 근데 회사는 얼마를 계상했다는데 1억을 계상했죠. 1억을. 그러면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되죠. 공사수익 2천만 원 유보. 됐나요? 그럼 공사원가 한번 살펴볼까요?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원래 회사가 8천만 원 계상했을 했죠. 8천만 원. 그죠? 그리고 하자보수 충당금 1000만 원 빼야 되죠. 그래서 세무조정 1000만 원 일어났었죠. 그리고 저 업무 관련 없는 비용 200만 원 세무조정 일어났죠. 그리고 건설 현장 근로자 인건비 이거 포함시켜야 되죠. 그럼 이거 세무조정 안 하느냐? 송금산이 안 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얘기도 회사가 계상한 손실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송금을 비교하는 건데 회사가 계정과목을 판관비로 달았다 뿐이지 이걸 손실로 처리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손실로 처리했기 때문에 회사랑 세법 간의 차이가 없어서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이렇게 일어나네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 둘, 요거 셋.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0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돼 있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는 제20기 사업년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인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 배당 50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다. 다만 주식회사 B의 인여금 처분 결의는 2019년에 이루어졌대. 인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기속이 된다고. 그럼 19기 기속해야 되는데 회사가 아무 회계처리를 안 했네.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자, 미수 배당금 500 그리고 배당 수익 500. 근데 회사는 아무 회계처리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입금 산입 유보해야 되죠. 입금 산입 500만 원 유보. 근데 20기에 회사가 현금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으로 처리했네요. 세법상 붕괴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20기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미수배당금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입금이 아닌데 회사는 수익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해야 되죠. 자, 입금불산이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자, 이건 19기의 유보 잔액이 추인된 형태죠. 됐죠? 그럼 정답은 입금불산이 5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5번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11번.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A입니다. 그죠? 중소기업이 아니랍니다. 제20기 사업년도에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20기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했을 때 각사는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량을 뽑아봐라. 순영량은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세무조정 해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A의 20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 배당 수익 100만 원이 있는데 해산한 법인 주식회사 B의 자연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귀속 시기는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해산 등기일 현혹자료입니다. 자연재산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니까 올해 귀속이 되면 안 되는데 회사는 결산서에 반영을 했으니까 입금불산이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됐죠? 자, 그 다음 선급비용 100만 원 지출 후 2년 처리한 접대비 돼 있죠. 접대비 관련돼가지고 올해 골목 잡죠. 그죠? 1200, 중소기업은 3600으로 시작해서 수익금액 100억, 500억을 기준으로 만분의 30, 원래 만분의 20, 만분의 10, 만분의 3이었는데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3으로 개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2020년만 한시적으로 100억, 500억 기준으로 만분의 35, 만분의 25, 만분의 6을 적용해줘요. 올해 시험을 보러 가실 거면 그걸 대비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실 거면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3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급비용 100만 원, 지출 후 2년 처리한 접대비. 접대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행위가 발생된 연도예요. 귀속 시기가. 발생주의라고, 접대비는. 그럼 접대 행위가 발생이 됐잖아. 근데 회사는 비용으로 안 잡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았다. 그 얘기예요. 입금불산이.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 세 번째. 영업의 비용 100만 원. 어음을 발행해서 지출한 기부금. 자,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인데 어음을 발행했다네. 그러면 어음이 실질적으로 결제한 약 사업연도에 귀속이 된다고. 귀속이 돼. 됐죠? 귀속이 되는데 회사는 20기에 귀속을 시켰잖아. 그래서 이것도 송금불산이 100만 원 유보. 됐죠? 마지막 영업의 수익 100만 원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 양도네.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인도시점 귀속된다고. 자, 유형자산, 재고자산 말고 나머지 유형자산은 어떻게 귀속하느냐?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사용수익일, 그리고 인도일 중 빠른 날에 귀속이 됩니다. 둘 중 빠른 날은 2020년이 빠르네요. 그죠? 회사는 수익으로 2020년에 잡았네요. 잘했네. 세무조정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나 보네요. 네팅을 하면. 됐죠? 됐습니다. 손익 귀속 시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